스타트업의 엑시트는 보통 이제 IPO 아니면 M&A잖아요. 주로 M&A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 역시 회사 전체를 넘기는 거래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일반 주식의 시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시가를 산정하는 방어 논리가 가능합니다. 거의 세금 차이가 15억이 나는데요. 이건 뭐 M&A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나요? M&A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옵션 행사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 절세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벨 원충이입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고 성장하면서 이제 CEO하고 C레벨 임원분들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스톡 옵션일 텐데요. 특히 IPO나 M&A를 앞두고 있다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오가는 이 스톡 옵션이 기회가 될지 리스크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스톡 옵션 행사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세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법인 청인의 조종환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종환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님, 일단 이제 스톡 옵션이 어떤 건지 이제 개념하고 스톡 옵션에 따른 세금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향후에 우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주가보다 좀 싸게 우리가 행사를 해주겠다라는 개념이 이제 스톡 옵션이고요. 그리고 스톡 옵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회계사님, 그 C레벨 임원들이 이제 스톡 옵션 행사할 때 가장 크게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예. 우선은 저희가 이제 세금을 보통 얼마나 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집중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으세요. 근데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이제 행사가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스톡 옵션 시가 그리고 행사가 그 차익 부분에서 저희가 스톡 옵션 행사 수량을 곱해서 해당 부분이 이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은 6에서 45% 그리고 지방소득세 10%를 얹으면은 보통 고액 임원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은 보통 38에서 49%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그 시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큰 가지들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엑시트는 보통 이제 IPO 아니면 M&A잖아요. 주로 M&A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제 M&A로 해서 한 번에 저희가 기업을 통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사모펀드에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말고 거기다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회사가 사모펀드에 한 주당 46만 원, 총 1만 주를 거래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 46만 원을 그대로 시가로 보고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근로소득은 총 45억 5천만 원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효세율 45%까지 하게 되면은 약 20억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거의 절반이 나가네요. 매각 가격이니 이제 당연히 시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 역시 회사 전체를 넘기는 거래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일반 주식의 시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시가를 산정하는 방어 논리가 가능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리하고 보충적 평가액이 만약에 12만 원으로 인정된다 라고 하면은 근로소득은 11억 5천만 원, 세금은 약 5억 원 수준이 되게 됩니다. 거의 세금 차이가 15억이 나는데요. 이건 뭐 M&A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나요? M&A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옵션 행사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 절세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한국 지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보통 미국 본사에서 공정 가치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걸로 시가를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 한국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나요? 네, 최근까지 실무계에서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본사가 준 FMV, 그게 이제 한국세법상 시가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시가 평가를 해야 된다. 라는 실무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적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가 거의 0원에 가깝게 나오니 스톡 옵션을 행사해도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이제 일간의 말들이 있었었는데요. 조세 심판원에서도 과거 해당 FMV가 조세 부과 목적의 가액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해주지 않았었고요. 이렇게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들도 과거 사례들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업들은 이제 상장 전까지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좀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냈다는 건가요? 예.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세금을 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돌려받았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는 약간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적자 기업이라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네. 2025년 말에 조세심판원에서는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경정 청구, 그러니까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을 했었었는데요.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부분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왜 그랬냐면요. 대한민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직접 역외 정보 교환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 FMV가 현금 흐름 분석, 시장 비교 가능성 참고, 블랙시홀즈 옵션 모형 등에 따라서 미국 세법에 따른 산출 근거를 갖춘 공식 자료라는 공문을 받은 것이죠. 결국 이 FMV를 해외 주식의 시가로 인정받는 결정을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적자 기업이면 세금을 냈다가 다시 환급받았는데 지금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하고 직접 이제 소통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세금을 때린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미국 세법상 409A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룰을 통해서 산정된 공식 FMV라면 우리나라 세법에서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모법인의 스톡옵션을 가진 C레벨이라면 본사가 주는 문서가 단순 참고용인지 혹은 미국 세법상 409A 평가액에 따라서 산출한 FMV인지 함께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과거의 절세팀만 믿고 행사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쿠팡 사례 같은데요. 네, 사실 쿠팡이라고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문상 해당 기업의 나스닥 상장일과 쿠팡 상장일이 같습니다. 또 쿠팡 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세금 환급을 요구한 게 위 사례와 똑같습니다. 해당 임원이 세금을 환급받고자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기각을 한 거죠. 결국 해당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비상장 상태에서는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쓰면 좀 안전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CFO가 가장 주의할 부분이 바로 구주거래 관리입니다. 임원이 옵션을 행사한 직후에 다른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바로 매각했다면 그 거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세법상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객관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주주의 거래가 내 세금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스톡 옵션을 행사했는데 다른 주주가 좀 헐값에 팔아버리면 이게 내 기준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IPO를 준비 중인 기업은 좀 어떤 점을 봐야 되나요? 특수한 사례가 있는데요. 유가증권 신고 직전 또는 유가증권 신고가 없었던 경우에는 상장 시점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상장일까지 공모가랑 보충적 평가액이 충돌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공모가랑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행사가 2,000원, 보충적 평가액이 8,000원, 공모가 3만 원에 스톡옵션 2만 주를 만약에 행사했다라고 한다면은 IPO 직전 6개월 구간에서는 공모가와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즉 3만 원이 시가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 근로소득은 5억 6천만 원, 세금은 약 2억 원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장 신청 직전 7개월 전에 행사했다면 이제 세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 8,000원이 적용돼서 근로소득은 약 1억 2천만 원, 세금은 약 3천만 원 수준이 되게 됩니다. 거의 1억 7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알다시피 이제 벤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또 스톡 옵션에 세금 차이가 생기나요? 예, 맞습니다. 보충적 평가액은 낮고 공모가는 높게 설정이 되겠죠. 이때 역시 행사 시점을 잘못 설계하면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벤처기업 특례도 중요합니다. 연간 2억 원, 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었다면 이후 벤처기업의 자격을 상실해도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스톡 옵션을 부여할 때 벤처기업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니다 해도 그게 적용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앞서 사례를 적용하면 5억 6천만 원 중 2억 원이 공제가 되니 과세 대상은 3억 6천만 원, 세금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니까 이제 스톡 옵션은 이제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 구조와 이제 일정을 통제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스톡옵션 세금의 본질은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상장 일정, 자본 구조, 최근 거래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숫자는 언제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시트를 앞둔 대표님 그리고 C레벨 분들은 엑시트 1년 전부터 행사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더텍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